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파이코인을 둘러싼 분위기 솔직히 말해 좀 무겁습니다. 가격은 파이투데이를 기점으로 다시 계단식 하락 흐름에 들어섰고 테이킹 이자 없이 락업만 된 상황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정말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잠들기 전에 차트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요즘이죠.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왜 이러는 건지,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건지 다들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커뮤니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질문과 오해들,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HTX와 KYB 승인 거절 이슈에 대해 팩트 기반으로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HTX는 파이코인을 정말 갖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한 제안 수준을 넘어 자체 플랫폼에서 파이코인 상장 관련 투표를 진행하고 엑스트위터에도 파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파이를 갖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과는 승인 보류. 아직까지도 공식 상장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체 이유가 뭘까? KYB는 외부 기관 심사를 통해 승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코어팀이 직접 심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KYB 외부 심사 기관이 누군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첫째, HTX가 실제로 KYB 심사에서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 둘째, 코어팀이 HTX를 전략적으로 일부러 승인하지 않았을 가능성. 특히 두 번째, 전략적 보류설은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 이전까지 가격과 유동성 흐름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HTX는 이미 수많은 코인을 상장시켜온 대형 거래소죠. 만약 여기서 파이코인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기 시작한다면 실제 유통 수요보다 앞서 투기적 거래 흐름이 먼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걸 코어팀이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코어팀이 원하는 건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장기 신뢰라는 것. 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다른 의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가 많아지면 파이코인 가격은 오히려 안정될까? 아니면 더 흔들릴까? 거래소가 많아지면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메이저 코인들은 다수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그런 유동성이 곧 시장의 신뢰를 의미한다고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파이코인도 그럴까요? 과연 거래소가 많아지면 파이의 가격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거칠게 흔들리게 될까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파이코인의 현재 구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파이는 오픈 메인넷 이전 단계, 즉 완전한 탈중앙화와 거래 자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KYB 승인 거래소만이 합법적 유통 경로로 인정되고 있죠. 이 말은 유동성 자체가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소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가격이 시장에 맡겨진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유동성 공급자, 즉 초기 보유량을 가진 파이오니어들의 매도 방식이 제각각 다르게 흩어지게 되죠. 이는 가격의 기준점이 통일되지 못한 채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A거래소에서는 $10, B거래소에서는 $7, 심지어 C거래소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일시적 가격 급등 현상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실제로 초기 알트코인 시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상장만으로는 신뢰가 보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장이 늘어날수록 각 플랫폼 간의 차익 거래를 노린 단타 세력들이 몰려들며 더 큰 변동성을 유발한 사례들이 많죠. 즉, 거래소 증가는 안정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이 왜 지금도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고 KYB를 신중하게 여기는지도 이 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제한된 구조에서는 시장 질서가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서 섣부른 확산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빨리 많이 상장되면 좋겠다는 단순 기대보다 균형 있는 상장과 단계적 유통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최근 파이코인의 가격 하락 흐름에 대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 하락 단순한 시장 반응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한 흐름일까? 지금 파이코인의 가격 흐름 다시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파이투데이를 지나면서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더니 계란식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사실 가격 흐름이라는 건 언제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맞물려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이코인의 하락은 뭔가 너무 정교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 받은 분들 많을 겁니다. 올랐다가 확 무너지고 다시 조금 회복한 다음 또 무너지고 이 흐름이 마치 누가 설계한 듯한 규칙성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단순한 시장 반응이라면 왜 거래량이 유독 특정 지점에서만 급등하고 그 후 가격이 빠지는 패턴이 반복될까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하락 누가 설계한 거 아냐? 자, 여기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거래소 내부 세력 또는 고래 투자자들의 가격 조정 가능성. 즉, 저가 매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던지고 다시 회수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유통 개방은 이뤄지지 않은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시장 참여자 걸러내기를 위한 일종의 사전 테스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버티는 자와 나가는 자를 구분하는 시점이죠. 이건 코어팀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내부 알고리즘 기반으로 시장 심리를 흔들 수 있다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가격 흐름은 바닥 만들기 시나리오의 전형적인 패턴과도 유사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철저히 눌러두고 시장 내 던질 사람 다 던지게 한 뒤 거래소 또는 특정 유통 창구가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조작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흐름이 우연일지 아니면 투자자 심리를 이용한 계산된 구조일지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일반 코인들과 다르게 실사용 기반의 가치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유동성이 갑자기 터져버리면 가격 기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하락을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시장의 건강한 리셋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코어팀은 정말 가격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가만히 있는 걸까? 코어팀은 시장 가격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말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식 입장도 늘 그랬죠. 파이코인의 가격은 오직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고 코어팀은 가격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코어팀은 가격에 손을 대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면 겉으론 자유시장이라 말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심은 단지 음모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유통 구조를 보면 의심할 만한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대부분의 유동 물량은 여전히 락업 상태이고 공식 KYB 거래소 외에는 합법적으로 상장된 루트가 거의 없어요. 즉, 진짜로 가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파이 가격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일정한 패턴과 흐름으로. 이건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매도 흐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코어팀이 직접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에 개입하는 방법은 꼭 거래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보 공개의 시점, KYB 승인 속도, 락업 해제 일정 조절, 이런 비거래적 요소들로도 시장 심리를 움직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조만간 대형 거래소 상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만 흘려도 가격은 들썩이고, 반대로 아무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지갑 락업 연장을 시사하면 가격은 추락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개입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식의 가격 조정은 기업에서 쓰는 PR 전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행동하지 않음 자체가 메시가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코어팀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코어팀이 시장 가격을 직접 조작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 순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어팀은 오히려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조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공식 발표된 오픈 메인넷 이후 실질적인 유통이 시작될 시점에 맞춰 가격 신뢰를 구축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이거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가격은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 가격은 파이오니어들이 정합니다. 이 문장 참 강력하고 멋지죠.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의미, 그 안에 담긴 자율성과 공동체적 감성, 정말 듣기만 해도 뭔가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우리가 가격을 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한 구조일까요? 자, 냉정하게 따져보죠.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함수입니다. 시장에 파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보다 수가 많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반대면 떨어지고요. 이건 어떤 자산이든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장에서 진짜 공정하게 수요와 공급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완전한 탈중앙 거래 환경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거래소는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파이는 여전히 락업 상태죠. 심지어 국가별로 거래를 허용하는 수준도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상 상징적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메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파이가 진짜로 오픈 메인넷을 통해 글로벌에서 자유롭게 교환되고 실제 상거래와 연결되고 온체인 유동성이 투명하게 기록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용의 총량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파이코인이 말하는 생태계 경제의 핵심이죠. 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유통구조를 설계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가격을 못 정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정말 정할 수 있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락업 정책과 스테이킹 조건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왜 락업은 걸어놓고 스테이킹 이자는 안 주는 거야? 그냥 묶어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너무하지 않나? 공감됩니다. 진짜 공감돼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파이코인은 일정 물량 이상을 지갑에서 락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놨지만 그에 따른 보상 구조, 즉 이자 개념의 리워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다릅니다. 보통은 스테이킹을 하면 그 자체가 네트워크 안정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스테이킹 이자 개념이죠. 그런데 파이는 왜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정말 그냥 유저들에게 손해를 안겨주려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건 파이코인은 토큰을 시장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ICO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유동성 확보용 자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테이킹 이자로 줄 예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그럼 왜 락업은 시켰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가격의 안정성과 생태계의 균형입니다. 오픈 메인넷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은 파이가 풀려버리면 투기적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가격이 붕괴될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 락업이라는 유동성 조절 장치를 쓴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테이킹, 보상을 주기보단 유저들의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락업을 유도한 전략인 거죠. 물론 이게 무조건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유저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왜 협조해야 해? 라는 반감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하게 된다면 파이코인은 보상 없이 신뢰로 락업을 유도한 최초의 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뢰 기반 자산으로 포지셔닝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토큰 가치 유지에 훨씬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스테이킹 이자를 일부러 안 주는 이유, 혹시 전체 토큰 발행량 통제를 위한 고도의 전략일까? 스테이킹 이자, 그게 없는 이유, 진짜 단순한 자금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발행량 통제 전략일까요? 파이코인을 오래 들여다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뭔가 일반적인 코인과는 다르게 움직여 왔다는 거요. 상장도 느리고 거래소 선택도 신중하고 심지어 보상 시스템도 파격적으로 절제되어 있어요. 그중 가장 강력한 선택이 바로 스테이킹 이자 없음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상 안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상 보상 없이 락업을 유도한 실험이자 시장의 코인을 함부로 풀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예요. 토큰 발행량을 조절하는 건 코인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많이 풀면 물가처럼 가치가 떨어지고 너무 안 풀면 유통이 막혀 생태계가 굳어버려요. 파이코인은 그 중간을 찾기 위해 보상 없는 자발적 락업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행량이 제한되고 유통이 통제된 상황 속에서 실제 수요만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수요 기반 자산이라는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코어팀이 생각한 토큰 통제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는 단기적 유혹이지만 발행량 통제는 장기적 가치 창출이라는 판단. 물론 이 구조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당장에 이자 수익이 필요한 분들, 기회비용을 고민하는 유저들에게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선택이 단순한 아끼기가 아니라 길게 보고 버티기 위한 구조 설계라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럼 파이코인은 어떻게 6년이나 유지된 거야? ICO도 안 했고 자금도 없었다며? 6년, 파이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ICO를 하고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화려하게 시작했죠.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파이는요? 한 번도 ICO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사전 판매, 프라이빗 세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안 받고 했으니 믿을 수 있지. 그만큼 욕심이 없으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덕적 판단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ICO를 하지 않은 이유는 도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코어팀이 초기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 기반 확보를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돈보다 사람을 먼저 끌어모으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이는 수익 모델이 아니라 생태계 기반 플랫폼이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전제로 깔고 출발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금 조달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고 그게 지금의 6천만 활성 유저 기반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ICO 없이도 그 누구도 강제로 돈을 낸 적 없이 수억 명이 지갑을 만들고 지갑 안에 락업까지 설정한 프로젝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험인지요. 물론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ICO 안 했다는 건 자금 부족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느리고 답답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외부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만들었고 단단한 커뮤니티 기반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리고 답답한 행보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길이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죠. 정말 이 모든 걸 단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걸까? 이거 그냥 부부 둘이서 하는 간의 수공업 아닙니까? 최근 파이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운영 속도가 느리고 의사결정도 깔끔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은 또 무척 조용하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래서야 대기업들이랑 협업이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조용해. 이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 아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6년이나 끌어왔는데 왜 아직도 투명한 조직 구조도 없고 공식 소통 채널도 불투명할까? 이게 정말 글로벌 프로젝트가 맞나 싶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시선을 바꿔봅시다. 진짜 이 프로젝트가 단 두 사람의 감으로만 움직여왔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6천만 유저, 글로벌 수천 개의 채굴자 커뮤니티,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가이드, 그리고 각국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실험되고 있는 사례들까지. 이건 그냥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마시며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문제는 조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파이코인이 전통적인 기업 구조와는 다른 운영 방식을 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대표가 있고 마케팅팀이 있고 PR 부서가 있어서 언제든지 대응하고 공지하고 대외적으로 잘 포장하는 구조죠. 하지만 파이는 오히려 그런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난 실험을 해온 겁니다. 최소한의 핵심 멤버가 방향만 제시하고 각국의 커뮤니티, 자생력이 그걸 채워나가는 구조. 그게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중앙화 생태계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쉬운 점은 있어요. 더 소통해줬으면 좋겠고,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정, 우리 모두 공감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돌아봤을 때 이 프로젝트가 진짜 그저 허술하고 어설픈 팀이 꾸민 가짜라면 진즉에 무너졌을 겁니다. ICO 한 번만 했어도 수천만 달러는 모았을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돈 벌고 떠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전히 뭔가를 만들고 있고 시스템은 천천히라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괜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파이코인이 언젠가는 증명해 줄 거라고. 산의 골이 깊을수록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은 더 크잖아요. 그니까요. 지금은 참 힘들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인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